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모든 산업들이 완전히 독점을 이루게 되고 그들의 이면에는 유대 자본가들의 어떠한 그 농간이라고 그럴까요? 농간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은 새롭게 탄생하는 젊은 나라고 막 독립전쟁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남북전쟁을 거친 시기였어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남북전쟁이 거친 이후에 미국의 시기를 프로그레시브 시대라고 말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시대는 독점 자본가들과 새롭게 태어나는 국가라는 개념이 충돌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연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 자본가들의 산업을 장악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찍어 눌러야지만 자신들이 국가로 다시 강력한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미 이 시기에 독점 자본가들과 전면전을 설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셔먼의 반독점법입니다. 지금도 그 면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 이 반독점법입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였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근데 이제 당시 1890년에 이 셔먼의 반독점법이 타겟으로 한 기업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락펠러였죠. 스탠다드 오일. 네, 그래서 이 셔먼 반독점법을 통해서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가 해체가 됩니다. 1899년에. 물론 이 당시에는 명목상으로 해체를 한 것이고 다시 수십 년 후에 정말로 해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체를 했다고 해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명목상 다 사라졌지만 다 이면에는 지배구조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완벽하게 해체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1809년에 미국 정부는 셔먼이 만들어낸 반독점법을 통해서 독점 자본을 깨트리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자본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냥 이대로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쇄적으로 금융공황이 미국에서 발생을 해요. 제가 여기 한 것은 셔먼 독점법이 탄생한 이후에 일어난 금융공황을 말만 제가 선정을 했는데 1899년, 96년, 1901년, 1907년 6년마다 아주 6년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금융공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거의 5년 뭐 간격으로 계속 금융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은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었겠죠.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1907년에 일어났던 금융공황입니다. 1907년에 주식 가격이 50% 어느 날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뱅크런이 발생을 하죠. 결국 다 뭐예요? 소문이죠. 네. 소문입니다. 대중들의 공포를 자극함으로써 대중들의 마음을 자극함으로써 버블을 만들게 되고 급속한 주가의 상승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공포감을 주음으로써 주식 가격을 폭락하는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바로 금융업자들이었죠. 그 시작,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튤립 버블이었죠. 네.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금융공황이 발생하면서부터 은행과 신탁 등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그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엉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어요. 아무도 금융기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호련히 등장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이 누구였냐? 바로 JP모건입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서 JP모건이 무너진 금융시장을 일으키겠다고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기업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 겨우 금융기관들이 금융 시스템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네, 과연 JP모건이 왜 영웅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JP모건이 이제 그 미국의 금융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1907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도록 하지 말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미국 정부의 의회에서 불게 되고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락펠러의 사돈이었습니다. 락펠러 아들의 장인이었죠. 네, 의원이도.
자, 그렇게 해서 올드리치 상원이 이제 금융 개혁을 이끄는 그러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킬 조지아주에 있는 제킬 섬에 있는 JP 모건의 별장에서 비밀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 회의를 이제 7인 회라고 그렇게 7인 미팅이라고 그렇게 우리 후세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1910년에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7명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올드리치 상원과 재무장관을 포함해서 두 사람의 정부 쪽 사람이죠. 상원의장하고 재무장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은행 쪽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JP 모건이라든지 아니면 록펠러라든지 로스차일드라든지 이러한 뒤에 거대한 자본가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렇게 7인 회동을 거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법이 바로 연방준비은행법입니다. FRB. 1913년에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연방준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이 12월 23일, 즉 크리스마스 이브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네. 그리고 다시 그 통과된 법을 윌슨 대통령이 사인한 날짜가 12월 31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윌슨 대통령 자신은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이걸 해놓고 이렇게 사인해놓고 자 이제 모든 주권은 다 은행에게 뺏겼다 이런 식으로 수뢰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지만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법에 사인을 했는지는 본인은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방 준비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이죠, 연준. 예전에는 이제 은행이라는 뱅크라는 말이 붙었는데 지금은 연방 준비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Fed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연방 준비 준비 시스템은 미국 연방 정부의 중앙 은행입니다. 역할하죠.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 FRB의 지분을 사립은행들이 나눠 갖고 있어요. 정부가 갖고 있지 않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음모론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가들이, 금융가들이 이제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약간의 진실은 있지만 그게 현실하고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은행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세상을 지배했다면은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네. 결국은 은행이라는 돈을 발권하는 그러한 기관과 국가라는 그러한 통치가와의 끊임없는 권력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시소처럼 밸런스를 맞추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발권에 대한 부분, 돈을 만들어내고 통화를 정책이 정부로부터 분리돼서 독립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현재 경제 시스템을 더 건전하게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독재자가 통화권도 다 갖고 있으면 돈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면 비극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돈을 찍어서 내가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때때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의 관점에서 볼 때는 권력자가 돈주머니를 함부로 만질 수 없게 그렇게 감시하는 기능도 어쩌면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 연방준비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능은 크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달러 발권이죠. 그래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FRB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달러를 발행을 합니다. 이자를 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분은 다시 그 소유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와 통화 정책, 거시적인 국가 경영에 중요한 금융 파라미터들을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펌크라는 것이죠. 펌크인데 사실 이 펌크는 다 1913년 처음에 연방준비 시스템이 처음에 그 법안이 통과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 그러니까 1929년에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또 한 번 경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것을 다시 개혁할 때 그때 슬그머니 집어넣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폼크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조직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와 통화 정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뺏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금리와 통화 정책, 금리, 특히 금리 부분, 폼크가 우리는 매번 분기별로 일어나는 그 폼크 미팅을 하게 된 그 폼크 미팅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계기는 1933년이었다. 네, 대공황 이후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